김치와 다카이치가 마라탕에 초밥 말아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새로운 레시피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아이 마라탕 하면 여기서 이제 초밥 마라탕에 말아먹는. 음식의 요리 종류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인데 말아먹는 건 한국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마라탕이에요? 그러게요. 아니 답이 사실 있겠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언제나 이 중국하고 일본이 마주하면서 이제 웃을 수 있는지 네. 야 요즘 너무 좀 경색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자, 그 후 중국이 그냥 있을 리가 없고요. 지금 양측 다 날선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 풀릴지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해요. 이게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서서요. 실제로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또 우려와 걱정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제 고래들 싸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어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또 상황인데 자 대체 중국과 일본이요 왜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건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간에 좀 약간 유한 이미지였는데 네, 진짜 세게 말하는. 스럽게 中方对此强烈不满，坚决反对，已向日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 목을 베어버리겠다. 목을 배우. 그렇게까지 세게? 이건 너무 세다. 저건 외교적인 발언으로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자, 중국에서 공연하던 가수는 중간에 그냥 쫓겨납니다. 아니 イコール自体が、存立危機事態に該当するか政府が全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政府の立場は一貫しております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中国側に対し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措置の撤回を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진짜 이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거예요? 단연컨대 지금 중일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어났던 중일 전쟁 직후의 반감보다 최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중일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봤지만 이 문제의 근원, 발단은 시진핑 주석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과제, 그러니까 대만 통합을 달성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가 새로 바뀐 후에 일본의 의회에서 한 발언이 이거였어요.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서 무력 행사를 감행할 경우,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건 대만의 유사 사태는 존립 위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본의 해상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개입하겠다.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을 계속 내세웠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신임 총리의 발언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대만과 일본의 섬이 정말 코앞에 되거든요. 그럼 중국과 일본은 정말 코앞에서 군사적인 경쟁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 참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일본 총리들은 역대 입으로 꺼내진 말하지 않았죠. 않았어. 굳이. 뿐이죠. 왜냐하면 꺼내면 중국이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일본 총리는
이 상황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 두 가지 판단 때문에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SNS에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외교적인 이 범주를 벗어나는 네, 글을 네, 올립니다. 네. 아까 봤죠. 무슨 얘기였냐면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이거 일본 총리 목 뱅겠다는 거거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라는 건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다. 어쨌든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상대국에 가 있는 외교 사절이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건 사실은 외교적인 어떤 예의나 절차에서 그래요. 상당히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세요. 그만큼 이 중국 본토가 일본 총리의 저 발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그냥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해서 이제 직설적인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간접적인 어떤 표현 맞아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돌려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최선의 어떤 명예와 좀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는 건데 저 역시 뭐 외교에 대해서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양국 그 외교부에서 교환을 했다는 건 이건 전쟁 직전이 아니면 사실 순간 북한인 줄 유 알았어요. 대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외교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어떤 화법입니까? 아, 이건 불가능하죠. 북한도 안 저런 것 같아요. 예, 북한보다 더한 거 같아요. 외교관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걸 옹호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오가는 그런 말은 정말 수위가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놓고 보게 되면 중국 외교관들이 태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중국 외교관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말도 걸고 인사도 나누고 진짜 말을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쿠웨이트에 나와 보니까 중국 외교관들의 콧대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김부자 배지를 달고 공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되면 북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쑥 다가왔었는데 이제는 못 본 척하고 쓴 옷 입어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력이 좀 뭐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기들의 발언권도 높아지고 또 말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인 경우에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강경 대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분 나빠도 그치. 이걸 꼭 참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이 시진핑 이후에 외교 도선을 확 바꾸거든요. 이른바 전랑 외교라 그래서 상당히 제국주의적이고 오만한 태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국에서 욕먹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했던 이 사람 가가지고 승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또 경쟁적으로 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무리하게 세게, 더 나가도 세게. 본국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승진할 수 있는 충성경쟁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면 일본 쪽을 향한 수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본토에다가 본토. 내가 얼마나 지금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쇼잉?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그다음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짭정은 씨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대만 나선이? 얘기 왜 나온 저기 거예요? 앉아 일본 계셨어요. 얘기랑. 고이토 동무. 내가 안 그래도 요즘 그 진핑 형님께서 그 저 아래 있는 그 섬나라에 동무하고 신경전이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깬 이 남조선도 그렇고 우리 북조선도 그렇고 마치 그 햄버거 빵 사이에 패티같이 그 아니 그 뭐야 피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언제 우리가 다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래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잘 알기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고급 정보들 오늘 한번 떠들어 제껴보라고. 이막 적겠어. 엄청 신뢰하시네요. 믿을 건 믿습니다. 내 얘기 빼고. 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요. 이 전 세계 뜨거운 감자가 된 대만 문제. 사실 이제 일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마찰의 그 지점이기도 했는데 지금 일본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게 이 상황 속 바로 우리의 최근접국 두 나라가 사실은 이제 군사적
그 대결의 수위까지 지금 갈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점이 저희에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전문가를 모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만갑에서는 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십니다. 중국의 뭐 최고 명문이죠. 베이징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중국의 속내까지 꿰뚫어보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가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가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호세대 교수로 있고요. 일단은 뭐 김치찌개만큼이나 마라탕이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중국에 있던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뭐 대만, 홍콩, 중국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많고 또 보통 우리 중국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어나 이제 중국에서 하는 말들을 많이 빌려서 얘기하는데 의불 3세 불복기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의사가 3대를 하지 않으면 그 집 약은 먹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3대를 중국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부족한 것, 또 부모님한테 들은 것, 뭐 여러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해방 전에 중국에 계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강단에 쓰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모두 중국 관련 공부를 하셨고 또 역시 학교에 쓰셨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 중일 갈등,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어떤 지금 갈등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시작은 일본이 했습니다만 이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거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뭐 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랑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통 외교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알력 같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와 관계돼 가지고서 이 알력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어권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교관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소언어권에 종사하는 그 외교관들 간에 이 갈등이 있는데 2012년 시진핑 등장 이후에 속칭 그 외교부의 실세를 장악한 게 바로 소언어권,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왕이가 외교부장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외교관들한테 왕이가 첫 번째 부임 인사를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해라. 우리는 이제 나약한 중국이 아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의 외교적인 패턴이 나중에 전략 외교라는 그 단어로 이제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리고 거칠죠.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 행태에서 보던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중국이라면은 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좀 행동으로 좀 옮길 것 같거든요. 중국 정말로 지난 11월 14일이었죠. SNS에 일본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또 중국인의 놀이는 지금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일본 유학 자제하고 여행 자제하라.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다카이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이죠. 뭐 지금까지 이제 일본행의 항공편 절반 이상이 다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취소 수수료를 다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지금 행동에 들어간 건 보여요. 와, 아니 사실 여행도 모자라서 이제 유학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원래 계획을 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중국 분들이.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순전히 따르나요? 그 이제 중국 안에서 이게 반일 정서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역사가 좀 깁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도 작년 들어서도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경 사진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경에 대학살되는 거를 사진관에서 찍은 그거를 마치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어서 아니면은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서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제로 아마 그걸 동원을 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관제?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동원한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다 끌고 와서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하는 거 위험하다고.
사실 일본이 치안이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28일까지 모든 항공권 취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상해주겠다. 그 전혀 페널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다 민간 기업이 하는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제 기억에도 떠오르는 게 아마 꽤 오래전이었죠. 그 중국과 일본이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대도시에서요. 일본 승용차를 타고 가는 중국인들을 길에서 세워서 자동차를 대로해서 다 부셔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어떤 양국 감정이 안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는 것보다는 일본 관광객이 중국에 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어느 그런 시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위험한데 그 위험한 섬나라 가지 마시고 네. 원산 갈마직으로 놀러 가고. 저희도 뭐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의 수산물 업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이죠. 이른바 그 오염수 또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방류했을 때 일본에서 그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한 2년간 유지가 되다가 올해 이제 풀렸다가 다시 이 문제로 다시 일본 해산물이 중국에서 수입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풀자마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관련 기업 172개사가 직격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의 보이콧이 진행 중인데 그러게. 앞서 영상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피스 주제가는 우리 코요태 김종민 씨가 아주 멋있게 불렀다면 김종민 씨가 부른 이 원피스 주제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런데 원피스 원곡을 불렀던 일본 여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요. 아까 그거. 삥. 그리고 나서 마이크가 꺼져요. 아무 소리 마이크가 무음된 거예요. 그러더니 검정색 옷을 입은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 일본 여가수를 공연 중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콘서트를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공연을 막은 장면이 전 세계에 그것도 정치적인 거 가지고 왜 된 거죠. 그게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공연이 하루 전에 돌연 취소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전시회부터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영화까지도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짱구도 중국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짱구도 이제 출입 금지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가수가 노래를 마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노래 한 곡이 길어야 3분에서 4분인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서 그걸 끊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약간 삼국지적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든지 이런 거면 애착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케이팝 문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 문화를 막 수출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애착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사실 중국 문화 자체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이번에 중국의 반응 이건 뭐 대강 경고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칼을 갈다 못해 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날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일단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 12월 13일이 난징 대학살 추모일이거든요. 제가 난징에 있었거든요, 그때. 난징 대학살 추모 기념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잡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봐도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동지다. 일본인이다? 그게 나가래요. 여기 너희들이 왜 왔냐고.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요. 그 정도. 옆에서 보는 제가 약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진짜 해코지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와, 덮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중국을 이제 매주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당국이라든지 정부 관계자 뭐 당간부들이랑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때요? 놀랍게도 다 건배고가 일본 타도예요. 그래 진짜 해요. 따다오르판.
타도이라고 해요. 타도 일본. 진짜 이게 세졌다. 따다오르판 일본 타도예요. 이게 깜짝 놀란 게 왜 그러냐면 타도 일본이 중일 전쟁 때 이게 구호였거든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 맞죠.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제2의 중일 전쟁 시작을 뜻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대요. 그 정도의 결의를 다졌다라는 그렇죠. 얘기겠죠. 저는 근데 양국의 그 고위급 외교관이 마주한 하나의 영상, 그 또 사진이 그 최근에 뉴스에 이제 보여줬는데 그 장면 굉장히 상징적이더라고요. 양국 외교관의 자세와 태도가 여과 없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동등한 어떤 그 양국의 어떤 관계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뭐 약간 시소 같은 그런 모습인지 약간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일본의 허리 숙이고. 예, 가나이 마사키 외무성 국장이 뭔가 진짜 고개를 숙이고 뭔가 훈계하는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레그레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네. 그리고 옷을 한번 보시면 류 국장이 입고 있는 옷은 시진핑 주석이 입었던 옷과 인민복이죠. 비슷합니다. 네. 자, 중국의 부흥과 또 이 부활을 상징하는 중산복이에요. 시진핑 주석도 멸병식 같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입고 있는 옷입니다. 똑같네. 지난해 11월 18일이었죠. 중국 CCTV가 의도적으로 공개한 영상인데 네. 사실은 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류진숭 중국의 이 외교부의 이 아시아 국장과 가나이 마사하키 일본의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나오면서 일본 측 외교관이 이 중국 측 외교관에게 저자세로 고개를 숙이는 듯한 사진과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저 장면은 중국의 이 류진숭 국장이 회담이 끝나고 회담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거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국 국장의 얘기가 끝나고 옆에 이 통역관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 안 들려서 주의 깊게 작은 목소리로 통역관이 얘기를 해서 주의 깊게 들으려고 통역관 입 쪽에 이 일본의 이 가나이 마사키 국장이 귀를 갖다 댄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지. 귀를 갖다 댄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CCTV가 그 장면을 딱 잘라요. 인사한 것처럼. 그리고 통역이 끝나면 다시 동등하게 고개를 듭니다. 근데 동등하게 고개를 드는 장면은 편집을 하고 이렇게 스틸로 네. 이야. 뭔가를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또 이 중국의 류진숭 외교국장은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나 옛날 소련 그리고 요즘 북한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해요. 누구 키가 더 크다? 누가 더 위에 있다? 누가 더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가 더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이 어떤 선전선동의 어떤 그런 프레임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는데 이걸 중국의 CCTV가 이 영상을 확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맞아.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악마의 편집이라. 야 이거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네. 중일 간의 기싸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며칠 후죠. 11월 22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민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정상들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중국의 리창 총리, 그다음에 그로부터 한 2m 정도 떨어진 자리에 다카이치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냥 바로 돌려버려요. 둘 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그 두 나라 간의 정상급 회담은 이제 취소가 됐고요. 결렬이 돼버렸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아직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세게 나갑니다. 사실 이게 외교에서는 그 의도되지 않은 언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1954년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당시 미국과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해가지고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은래 총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덜레스라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다가가는데 이 덜레스 장관이 커피잔을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 척을 합니다. 근데 저기 옆에서 주은래가 오니까요.
피지도 않던 시가를 딱 하고 불을 붙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시가 안 피는 사람인데 담배 안 태우는 사람인데 담배를 태우네. 두 손에 뭐 다 잡고 있으니까 악수하기 싫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 미국은 우리랑 지금 무슨 대화나 협상할 의도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그 54년도 한 해 동안은 거의 양국 간의 교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사진 한 장, 만약에 이게 공개적인 행사였으면은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상으로서 중국이 아무래도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디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의도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악의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마 그 강경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총리가 전 아베 총리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그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는 그 다카이치 총리를 가리켜서 여자 아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사연임을 앞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족수를 만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2027년 전에는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하나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이런 일본 쪽에서 보다 강경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만갑의 이 주제 나오면서 가장 궁금한 거 이겁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왜 지금입니다. 네. 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분명히 뭐 경주 왔을 때도 그렇고 막 친근하고 우리 대통령이랑도 뭐 어디랑도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대만 이야기를 꺼내고 중국과 이렇게 척을 지느냐? 먼저 이제 일본의 국내 정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일본은 지도자를 우리처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뽑습니다. 그 집권당의 총재가 이제 그 총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 내의 의석 구성 비율 있죠.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과반이 무너지면 총리가 나가야 돼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반이 무너져가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올라간 그 시점이 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땅을 치고 있었대요. 게다가 또 과반 의석 붕괴됐죠. 특히 이제 쌀값이 폭등을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민당의 보통 몰표는 농촌에서 나와요. 농촌. 근데 자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표가 농촌에서 오는데 쌀값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삼중 딜레마 이게. 그래서 다카이치 신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외부의 적을 찾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쉬쉬쉬했던 불문율이었던 중국과 대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심각한 문제를 건드렸으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지지율이 폭락할 건 아니냐 이잖아요. 웬걸 폭등을 하고 있어요. 애국심. 그러니까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80%가 넘었어요. 야, 70 됐다는 얘기 듣고도 놀래. 80. 이야. 게다가 이제 그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완판녀. 다카이치 총리가 들고 나온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죽 가방, 그리고 일본 브랜드의 펜. 주문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펜 달라, 나도 저 백 달라. 그만큼 이제 인기를 얻고 아이돌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지지율 70, 80%? 80% 왜 놀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입니다. 강압적인 거. 그러네. 저는 100%입니다. 그러네. 좋겠다. 독재자라서 좋겠다. 근데 다카이치가 갖는 그 매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보통은 일본은 세습에 의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행정 강요를 하면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중국이 무엇을 우리한테 압박을 해올 때 굉장히 아플까, 또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게 남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인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들면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죠. 아주 마초적인 감성은 여자들한테는 못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헤비메탈에서 또 드러머를 칩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는 사회자를 해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구나. 스타성이 그러니까 있네. 그렇죠. 스타성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이돌이 된 거죠. 또 약간 취약할 수 있었던 군사적 분야를 지금 터치를 하고 나왔더니 다들 응원하는 분위기가 좀 됐어요. 썬킨 교수님이 사실은 이게 이 일본의 어떤 정치 내적인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셨다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잖아요. 그 가운데서 봤을 때 일본이 미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선제적으로 다카이치 시임 총리가 대신해 주는 거죠. 아하. 거기서 나오는 외교적인 반사 이익이에요. 해상 자위권의 확장이에요. 군대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싶다는 일본의 수건과 대만을 통합하겠다라는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수건이 지금 만난 거예요. 서로의 어떤 이 국가의 수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이 서로의 어떤 말싸움을 지금 굉장히 벌여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한 이 반일 감정의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본 게 애니메이션을 이 중국의 관영 매체가 공개했는데 자,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관영 매체가? 네네. 이 관영 매체에서 공개한 거라고요? 아, 다카이치 총리를 조롱하는 거죠. 이건 아이 진짜 너무해. 야,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지? 비슷하게 생기니까 아, 펠리컨으로 얼굴 표정도 묘하게 비슷하게 그려놨네. 都是要搞事情。哎，高四亮亮，你啷个能够那个呀？消停点儿嘛！再能够无选选的叫，和对门的街坊邻居些都要被你闹麻了。你说怄不怄人嘛？你脑壳又不好说。 我上口是殷大爷造起的，哪个敢惹我，都是跟他过不去。 독수리 형님. 미국 있다는 거야, 독수리 형님이. 脑壳上有包，医都医不好。 야 이건 진짜 조롱인데. 머리에 혹이 났다는 건 어떻게 또 정신이 그런 이상하다는 새를 찾아냈어? 되게 비슷하게 야. 만들긴 했다. 독수리 형님이 뒤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을 또 대놓고 씹기엔 좀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보면 이 스토리는 심플합니다. 시끄러운 확 와닿아요. 포인트 시끄러운이에요. 네. 시끄러운 이 펠리컨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 막 소란 피우는 거예요. 빡빡빡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주변 이웃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우물 안에다가. 그렇죠. 막 울리게 그래서 막. 주변에서 저 펠리컨 때문에 시끄러워서 골치 아프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동북아의 주변 국가들이 피해가 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고 그러면서 펠리컨이 내 뒤에는 독수리 아저씨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뒤에 미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까분다라고 굉장히 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썸나일에 쓰인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까오스더가 이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어 발음 까오스와 비슷한 것도 굉장히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의 중국식 발음 까오스와 중국어 말썽꾸러기를 뜻하는 까오시다 어떻게 합니까? 까오시다. 까오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도 라임 같은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일본이 굳이 이 뜨거운 감자를 확 문 이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이냐는 거야. 자기 이제 집권한 지 얼마 됐다고. 경제적인 민감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석유 문제에 대한 그 민감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일본은 그 에너지를 해외에 다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아니면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대만 해협이 만약에 중국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하면 추산하기로는 2억 불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0.4에서 1%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2천억 원. 예.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경제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일본이 예측할 수 없고 대안이 없다는 인식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게 국민 전체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 대만을 굳이 문 것은 일본 정부가 이것을 미리 선조치한다는 그런 관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와 이어지는 이제 서쪽 라인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 대만을 이제 중국이 갖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좀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그 사실 일본의 다카이치가 지금과 같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만 해협의 존립 문제와 연관시킨 거는요.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빌드업하면 축구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다카이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정점에 올라간 것이 바로 트럼프와 같이 이번에 만난 거였었는데 그냥 만나지 않고요. 미국의 항공모함에 올랐습니다. 보통 한 국가의 정상은요, 상대방 국가의 기지라든지 군사시설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는 몰라도.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부산에서 우리나라 공군기지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아예 공군기지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미국과 다카이치가 결국은 미 항모에서 만났다라는 건 둘 간의 어떤 안보적인 유대, 군사적인 유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유대.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해서 동맹의 현대화라고 얘기했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만 했는데 이제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그리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동맹 관계를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계산되고 적어도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가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됐고 폭넓은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우호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감을 드러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이만갑에서 이렇게 심도 깊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비단 중국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가 으르렁대는 게 자기 나라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대만 문제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이 여기에 왜 참전했겠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양쪽에다 다 그냥 무관심하게 있어도 되나?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은 참전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무 일이 없을까요?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충돌을 우리 남해 앞바다에서 벌였을 때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 문제는 국가들 간의 진영 간의 대결 양상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싸움판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북한이 일본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편, 그다음에 미국, 일본, 한국이 한편의 서기를 기대하는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어떤 무한의 압박이 벌써 우리 외교가에 나와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당장 당사국인 대만은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을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일본 수산물 수입 제재를 전면 해제하면서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이 스시 먹방을 찍었어요. 뉴스에서.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와 미숫국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일본식. 대만의 라이칭도 총통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 칼끝을 목 앞에 댔는데 자기 편 들어주겠다는 스시 먹는 건 이 라이칭도 총통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북중러 중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먼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러시아 외교부의 자하로바 대변인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건 극도로 위험한 발언이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도의 재난을 초래했고 일본 또한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적 성찰 없이 쓸데없는 발언을 일삼는다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에도 또 영토 문제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쿠릴 열도라고 하죠.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점령을 했는데 이거 원래 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일본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하고 또 중국 사이는 또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북중러 결착 유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은 자기들 또 일본과 뭘 갖고 있어요. 영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좀 편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중국은 또 다시 자기들 편들겠죠. 아니 또 복잡하네요. 러시아 말고 또 이제 중국의 우방국 하면 떠오른 나라 있잖아요. 북한. 네. 아니 짭정원 씨 어디를 더 지지하십니까? 고려대동무
이 짭조름이 또 그 의리 빼면 또 시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진핑 형님을 위해서 북조선에서 큰맘 먹고 발언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발언을 했어? 꾸준히 북한 대사도 저기 나오네요.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ill vividly remembers the extraordinary and heinous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Japan in the past century during the occupation of Asian countries, including my country, which are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That if Japan become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t will not only be condoning Japan's past crimes, but also be encouraging them to repeat such crimes earliest possible date and fulfill its unavoidable moral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which it bears before the times and humanity. 저 친구 많이 컸네. 누구세요? 아는 사람? 예, 외모성이 있는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유엔 대표부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거. 대사님, 저 후배 어땠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저 친구가 우리 그 아프리카 아랍 라틴 아메리카 담당국에서 아프리카 담당 과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 파키스탄에 수습 외교관으로 나가서 한 2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다음에 용어를 괜찮게 해서 이 친구가 국제기구국 유엔 담당과로 옮겼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엔 대표부에 지금 나간 모양이죠. 새 인물이에요 보니까. 그동안 왜 그 윤성. 맞아 이렇게. 이분만 있다가 맞아. 새 인물이네요. 저게 이제 11월 18일 이제 유엔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토론이에요. 근데 북한 대사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이미 이 싸움판에서 중국의 편을 확실하게 들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북한이 간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고 나선 겁니다. 전범 행동에 대한 원칙론적인 북한의 비판 입장처럼 보이지만 전후 관계를 봐야 됩니다. 저 발언이 무슨 발언 뒤에 나왔냐면 유엔 대표부에 있는 이 중국의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가 북한 대표부 발언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언급을 사실상의 적대행위이자 전쟁 대비 발언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박탈해야 된다. 이 중국의 유엔 대표부 푸충 대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발언 뒤에 바로 나온 게 이제 북한 대표부의 저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편을 들어준 거죠. 아니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잖아요. 북한은 좀 어때요? 북한은 굉장히 세죠. 반일 감정. 안 좋지. 예.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센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한국보다 역사 교육에서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을 굉장히 고취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와 한호를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우리의 말가구를 빼앗은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정군 위안부로 전락시켜가지고 뭐 싸움하는 거 전장터에까지 끌고 가서 송노래기로 전락시켰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큰 반일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대사님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미국보다 더 미웠거든요.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도. 그리고 그 영화도 일본 놈들이 너무나도 악랄하게 놀았더라고요. 막 구더기를 막 강제로 먹이고 오빠시라는 순사는 그냥 계속 해처리로 때리고 막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연령대가 시청 연령이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다 보게 했거든요. 그 잔인한 영화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어린 마음에도 내가 혹시라도 일본 놈하고 붙으면 내가 이빨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물어 뜯어서라도 죽여야겠다. 네,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만드는 반일 전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도교란타. 막 이러면서 막 눈물 잘잘 흘리면서 우리나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짓밟으면서 막 이러면서 반일 감정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진핑, 다카이치 아주 살벌한 그 언사들 막 이런 걸 봤는데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독수리 형님. 이 독수리는 어디로 날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독수리 큰 형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중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판을 찾는데 그 심판을 미국에서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예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좋아하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 희한하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시진핑이가 처음으로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전화 잘 안 해요. 받는 것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전화는 특별히 안 합니다. 그 2001년도 9.11 사태 때 짱저맨이가 그 미국에다가 전화를 건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한 24년 동안 전화를 먼저 건 적이 없는데 요번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정책이고 자기네가 얘기할 때는 원칙이겠죠. 근데 이 원칙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 정책 잘 이해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양자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오히려 중국에 손을 들어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얻은 거라고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했다지 거기에 동의한다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보통 그 외교 관계를 수립했을 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상대방 국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해했다,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로 내가 뭐 전화를 했다. 난 이렇게 어필했다. 좀 얻은 게 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을 좀 압박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가 다카이치와 이제 통화한 건 뭐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고 바로 다음 날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통화를 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하루 상간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라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사실 자체로도 중국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중국의 어떤 내부의 국내 문제를 갖고 일본이 참전을 했는데 왜 미국과 통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합니까? 그 구도 자체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불리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죠. 자 봐라, 미국도 우리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대내적으로 선전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다카이치 총리 쪽 반응은 이래요. 미일 공조를 재확인했다 하고 침묵합니다.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두 정상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에게 대만 문제로 베이징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이른바 훈수를 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게 한 절반의 사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냉대하고 중국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미국과 매우 우방국이고 동맹국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이 직접 싸우기 부담스러운데 지금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대신 있다. 싸워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했을 때 야, 너네 왜 오버하지 마! 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달랬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더 이상 대만 문제로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 편을 들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절반의 퍼즐만 갖고 전체 그림을 잘못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그동안 말을 좀 아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훈수를 뒀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일본도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도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만들어내는 외교적인 하모니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자칫하면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전략적 선택이란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전략적인 선택은 모호한 부인이 가장 좋은 아닐 때가 많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래 중국의 입장 잘 알았어. 내가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어라고 모호한 태도를 일관을 했잖아요. 일본은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일본이 이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모호한 부인을 내세움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보이는 그 밀접한 관계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더 밀접하게 만든 것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중국이 그 둘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이 라운드 전까지 링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선수 한 명이 지금 약간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국과 일본 사이 지금 군사 충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링 위에 등장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대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붙고 있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형 지금 시원찮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칼집에서 칼날을 뽑는 순간 그 칼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만약에 뽑았는데 30cm,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뽑았는데 1m짜리다, 그럼 창으로 대하면 되고, 만약에 뽑았는데 한 3m 되는 칼이다 그러면 그때 뭐 활을 쏘든지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좌기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 고전에서 나온 얘기인데 칼집을 드러내는 순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칼날만 보여줬을 때 가장 두렵다라는 건데. 에이스 카드는 덮어놓는 네, 거다. 그럼 미국이 지금 진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얼마 전에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만 보장 이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과된 법안이 보장법이거든요. 이건 대만이 위기에 상했을 때 무기도 팔아야 되고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끔 미국이 도와야 된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게 법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실천적으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온 법이 올해 나온 대만 보장 이행법입니다. 여기에 서명한 게 트럼프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과연 뜨뜻미지근할까요? 제가 봤을 때 표면은 뜨뜻미지근한데 밑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감이네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중국 견제.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전략적인 경쟁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을 안 하고 돌려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뭐 A냐 B냐라는 걸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미온적인데 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후속된 여러 가지 조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기가 막혀. 근데 이게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의 싸움이라면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뭐 제재를 서로 가하면서 약간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변국의 입장에서 위기감까지 느끼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시발점 자체가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주변국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맞아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요, 일본 방위상이 요나구니 섬을 방문한 게 큰 또 화제가 됐던데요. 여기가 요나구니 섬이라고 하니까 와 일본 본토 근처에 있는 섬이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대만에 훨씬 가깝습니다. 뭐야? 저희 대만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진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쳐 있고 서울에서 춘천이 100km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게 자동차로 한 1시간 30분 거리. 그리고 요나구니 섬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마이크로네시아족이라고 해서 남태평양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상으로 보면은 일본보다는 거의 진짜 대만 부속 섬이라고 봐도 돼요. 제 눈에 보이긴 대만. 일단 거의 그렇죠. 범대만권이죠. 근데 지금은 일본 영토가 맞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월 27일이었죠. 작년에요. 고이즈미 시니치로 일본 방위상이 이 섬에 자위대 기지를 시찰하고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또 발칵 뒤집혔어요. 뭐 또 그렇게까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지금 이 분위기에 이 시기에. 이거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서로가 좀 자중해야 될 때 그냥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이미 기름을 붓고 불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제 요나구니 섬 나왔지만 그 옆에 이시가키, 미야코, 아마미오, 오키나와까지 연결되는데 이미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들이 현재 훈련 장비가 세팅이 돼 있어요. 일단 일본 육전대, 우리로 말하면 해병대가 들어가 있고요. 지대 함 미사일 들어가 있고 지대 공 미사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대만을 관심 지역에서 작전 지역으로 교환했다는 거예요. 관심 지역이라는 것은 정찰만 하고 관심만 갖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거지만 지금 이제 지대함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이 대만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전 지역으로 이미 일본이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 회색지대 전쟁이라는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특히 전자전 분야나 아니면 사이버전 분야죠. 특히 방금 얘기한 요나구니 섬에 전자전 부대, 대전자전 부대를 배치를 했어요. 이 위로 지나다니는 중국의 비정찰기라든지 아니면 함정을
전자전으로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부대도 지금 각 섬마다 40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일개 대대 혹은 증강된 대대 규모를 배치를 하고 있고 처음에 육전대 얘기했을 때 해병대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해병대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이 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뺏기면 다른 섬에 있는 육전대가 들어가서 이 섬을 수복하는 상륙작전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병대가 상륙부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대만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중국이 또 맞대응 카드를 냅니다. 뭘 공개했냐면 일본이 요나구니 섬을 시찰한 지 4일 후에 중국이 무기 하나를 공개합니다. PHL-03이라는 일종의 장거리 로켓이에요. 근데 이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로켓이 뭐냐? 대만의 주변 해역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뽕뽕뽕뽕뽕 공격할 수 있는 이 로켓 무기인데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타겟할 수 있다. 근데 딱 대만과 일본의 이 요나구니 섬이 몇 킬로미터라고요? 110km죠. 그러니까 그래? 여차하면 우리 그 섬 때릴 수 있어? 라고 중국이 딱 그 무기를 집어서 공개한 거죠. 맞죠? 네, 이거 한 번 쏘면 어지간한 캠퍼스 하나가 날아가는 위력이에요. 배치된 게 2004년에 실전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형의 무기는 아니지만 예, 위력 보이기도 좋고 일대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도 좋아요. 이게 100km 날아간다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대만도 사정거리 내에 들어올 수 있고 대만 일대를 항행하는 군함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만도 있을 것이고 일본도 있을 것이고 미국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대만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일본을 포함한 미국, 대만의 모든 함정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조그만 국지전 같은 거라도 하나 벌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대가 되는 거죠. 이게 쌓인 감정들이 점점 커져요. 아니 진짜 걱정되는 게 이 미사일을 배치하고 로켓 쏘고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날까봐 좀 걱정도 되는데 아니 왜 하필 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요 위에 그러니까 요나구니 섬 바로 북서쪽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센가쿠 열도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물론 중국 측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고 타이완에서는 다오이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저희가 대만과 오키나와와 일본 저 센가쿠 열도만 그 차지하면은 중국은 갇혀요. 못 나와요. 자 그러면 저 센가쿠 열도는 과연 누구의 땅일까? 일본이 시효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역사적 전통적으로는 우리 땅이다. 전 왜 다오이다오라고 한다. 그리고 타이완도 무슨 소리냐? 다오이타이다. 이건 대만 섬이다. 서로 왜 지금 이 섬이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이 분쟁의 역사 지금부터 절찬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 호소코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센가쿠 열도의 역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왜 이 조그만 섬들 가지고 두 나라는 치고받고 싸우나? 자, 일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일본 측 입장인데요.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성공 이후에 신정부를 탄생시킨 이후에 목표가 생깁니다. 아시아에서 두 마리의 용,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다. 중국을 견제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에 나오는 것을 막자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 그때부터 타이완을 우리가 점령하자. 자, 그러면서 1879년도에 일본이 뭘 하냐면 류큐 왕국을 강제로 병합을 해버립니다. 류큐 왕국이라고 독립왕국이 있었어요. 강제로 일본에 병합을 하면서 이름을 바꿔요. 오키나와라고. 그래서 오키나와를 일본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돼요. 자, 이제 오키나와를 먹었어요. 언제? 1879년도에. 점점 내려와야 되겠죠. 이제 타이완 쪽으로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일본명 센가쿠 열도인데 1884년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강제 병합한 후 5년 후에 일본인 고가 다스시로라는 양반이 우연히 무인도를 발견했다 해요. 아무도 안 살고 있던 무인도를. 그럼 뭐냐? 아니 거기 살고 있던 사람 없었냐? 없었다. 무주지 선점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먼저 침발랐기 때문에 여긴 우리 땅이다. 자, 그런데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도 그렇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무인도 어쩌라고 이거죠. 땅이 크니까. 그러다가 1894년에 청일 전쟁이 터집니다. 결과는 뭐였었죠? 일본의 거의 압승이죠.
청나라는 종이 호랑이가 돼버려. 이 청일전쟁 패배 이후에 졌으니까 청나라는 뭔가 토해내야 되겠죠. 일단은 요동반도, 지금 대련 있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타이완도 그때 일본이 가져가요. 식민지가 돼요. 대만은 그때. 그래서 1895년부터 50년 동안 타이완은 일본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보다 길어요. 그래서 약간 제2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온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청나라가 진 다음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하면서 타이완을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스리슬쩍 바로 그 옆에 있는 센카쿠 열도를 살짝 일본에 병합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청나라도 뭐라고 얘기할 그럴 입장이 안 돼요. 전쟁이 졌잖아요. 이 타이완이라는 큰 땅을 지금 뺏겼는데 거기에 있는 뭐 다오이다오? 그건 야 됐다 가져가라고 해. 그러다가 쭉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죠.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이 핵폭탄 2발을 맞고 지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이 진 다음에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협상을 벌여요. 여기서 이제 1951년이면 한창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때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일본 너희는 살려줄게. 주권 회복을 하겠다. 단 우리 미국이 여기는 일본에게 안 돌려주겠다 해요.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미국의 반식민지로 놔두겠다 해요. 그때부터 오키나와는 일본과 달리 운전석이 미국과 같이 왼쪽으로 바뀌고 왼쪽에 거기는요? 그리고 공용 화폐도 엔화가 아니라 달러를 쓰고 자, 그래가지고 이 오키나와가 이제 미국 명이 되는데 문제가 센가쿠 열도도 오키나와에 포함이 됐었을 그때요. 그래서 1951년도 이후에는 센가쿠 열도도 미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쭉이요. 그러다가 1972년도에 드디어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돌려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센가쿠 열도도 일본에게 반환이 돼요. 일본에게 여기까지가 일본의 주장이에요. 재밌는데? 여기까지가. 완전 자, 푹 정리해드리면 빠져들었는데? 이겁니다. 자, 이제 중국 측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역사로 들어온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측 입장입니다. 중국 측은 순풍상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403년에 만든 책이거든요. 요 책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명나라 초기인데 항해 지도예요. 배 타고 갈 때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네네네. 여기에 이미 다오이다오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센가쿠 열도가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 무주지 점령을 했다고 하는 그 연도보다 몇백 년 전에 이미 명나라는 이거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해상 지도에 이미 다오이다오를 표기했다. 그 이후에도 중국 측 지도에는 다오이다오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황조 중외 일통여도라고 해서 간단하게 청나라 정부가 만든 세계 지도예요. 만든 연도는 동치 2년이기 때문에 청나라 동치제 그러니까 1863년도거든요. 여기에 이미 다오이다오의 지도가 있다. 그럼 일본 너희들이 얘기하는 1884년보다 벌써 200년 전에 우리는 벌써 이 다오이다오를 알고 있고 소속도 복건성 소속의 섬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니 일단 중국은 역사가 깊고 일본은 어찌됐건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신뢰라든지 또는 인정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사실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좀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이 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지금 그럼 센카쿠 열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일단은 영토 확장과 이윤 찬출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한데 센카쿠 열도만 차지하게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대항으로 못 나오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길 차지해야지 대항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잠깐만,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것만 해도 중국은 이미 나가는 거 깝깝한데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때로 돌아가 보면 오키나와, 센카쿠, 타이완. 센카쿠. 그러면 이만큼이요? 중국 못 나와요. 우와. 그 옆으로 필리핀, 미국이 맞고. 그러니까. 우와, 나 진짜 처음 알았어요. 되게 숙제네. 그런데 지정학적
중요성을 뛰어넘는 뭔가가 빵 터집니다. 센가쿠 열도에서 뭐가 터져요? 바로 1969년도에 센가쿠 열도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터져버렸네. 더 예민하겠다. 이건 일본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네. 북해의 매장 석유량과 똑같다고요. 전 세계 9위 규모. 그러니까 봐봐요. 이 센카쿠 열도만 차지하게 되면은 일단 지정학적 위치 우위를 점령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원유 같은 거 매장 자원도 차지할 수가 있죠. 일본이 제일 예민한 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길 차지해야지 중국이 대항에 나오는 걸 막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길 뚫어야지 대항을 나가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치고받고 싸우는 치킨 게임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해가 되네요. 이제. 지금까지 써니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다 됐어. 야, 이거 김준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팽팽할 수밖에 없네요. 팽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과거의 어떤 구원들과 역사적 감정에 겹쳐서 지금 이 대만을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았는데 군사적인 충돌까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 6일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레어닝함에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재기? 예.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레이더로 조준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조준하는 쪽뿐만 아니라 조준 당한 쪽도 삐라는 아는 거야? 경고음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일본이 받아들일 때는 위협이지. 야, 이거 진짜로 우리한테 쏘려고 조준한 거야? 근데 사실은 유쾌하다. 이 국제 관계에서 레이더로 조준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풀이가 되고 받아들여지죠. 그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본이 한밤중에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예고를 했고 오히려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전투기들이 우리 이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 중국군의 입장 속에는 그래, 우리가 레이더로 조준한 거 맞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먼저 방해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당시 중국군이 일본군과 주고받은 음성을 공개했는데 海上自卫队116舰，我是中国海军101舰，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Chinese warship 101. This is Japan warship 116. I copied your message. 봐라, 우리가 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냐라는 게 중국군의 입장입니다. 그러자 또 일본에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때 통보한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통보였고 아무런 자세한 내용이 없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통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공개한 무전 교신 시간이 오후 2시 10분에서 2시 28분 사이거든요. 근데 이 교신이 있은 다음에 그 오후 4시 32분 그리고 두 번째가 오후 6시 37분인데 이때 두 번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키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들어와서 디귿자로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디귿자를 감싸듯이 와서 여기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일본의 뒤통수를 우리는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가 또 뭐냐면은 괌에서 지원 병력이 오잖아요. 거기 딱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선 작정을 한 거예요. 벌써 유사시에 우리가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일본이 달려들고 또 괌에서 지원군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상정해서 이미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그걸 하는데 일본에서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본은 또 너무 가까이 붙었다고 또 중국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투기가 너무 가까이 왔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서로 그러는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쪽에서 이웃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뒤통수에서 항공모함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등이 이착륙한 횟수가 무려 140회거든요. 이러는데 그럼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떠가지고 혹시 영공 침해하지 않을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여기서 누가 어떻게 과잉 대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없던 행동을 한 쪽이 일단은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양국 입장이 너무 다른데, 남 박사님. 기존에 없던 행동 그 자체에 이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회색지대 군사 행동에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 나온 레이더 조사라든지 아니면 전자전 공격도 오늘날에는 공격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고 이게 물리적인 공격, 치명적인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회색지대 군사 전략, 회색지대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서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통보를 했는데 대충 했다. 옆에 바싹 와가지고 근접 기동을 했다. 레이더를 조준했다 말았다 조준했다 말았다 했다. 이게 전부 다 그 회색지대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데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하는 것, 근접 기동하는 것, 저고도로 비행하는 것, 무전으로 도발하는 것. 야 지금 쏴라. 이거 들리게 뻔히 들리게. 그다음에 식별 신호 부응답. 나오시오. 어딥니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회색지대 군사 전략이 들어가고요. 무장 노출도 여기에 들어가요. 북한 보면은 지하에서 포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네. 이것도 도발이죠. 도발입니다. 그러네요. 레이더 조사를 실제 당해본 실험군과 안 당해본 대조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레이더 조사를 당해본 쪽이 실제 PTSD 이게 3.8배가 더 높았다. 엄청 이거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 도발 행동이 아니라 명확히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돼요. 심각하게 다루면 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철컥하고 장전 소리가 들리는 그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일본 측에서는 이거 명확하게 이건 화기 관제용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쏘려고 했던 거다. 네. 쏠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고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중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영상을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와. 근데 이게 무시 못한 전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우와. 아이고, 어우, 야, 이거 뭐. 아니 정 교수님 근데 이게 네. 중국은 왜 자꾸 이 오키나와 섬 근처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그 말씀 중에 지금 일본이 열도라는 거 아닙니까? 섬과 섬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선 대만에서 불과 110km 거리에 네. 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돌파를 해야지 인도나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필리핀 하고 그 영유권 분쟁뿐만 아니라 이걸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합니다.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있어요. 가데나 미군 기지라고 바로 그 오키나와에 있거든요. 오키나와. 얼마나 크냐? 20평방킬로미터, 한 600만 평? 600만. 네. 제가 거길 가봤는데 F-16 비행기 36대가 한 줄로 있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36대가 한 줄로 쫙 있고 수송기 그리고 헬리콥터도 됐다가 이렇게 비행기도 됐다가 하는 오스프리라는 거 있어요. 해병대에서 쓰는 거. 이렇게 다 되는 그것도 수십 대가 이렇게 도열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공군기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다 중국 견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어찌됐거나 이제 일본의 목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대양으로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막는데 한반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제이비어 브런슨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진을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거꾸로 뒤집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도를 거꾸로 돌린 거거든요. 한반도가 뒤집어져 있고. 한반도가 뒤집어져 있고. 중국이 남쪽으로 돼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봤을 때 밑에 있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위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필리핀. 이 딱 연결이 되면 중국이 못 나와요. 저걸 전략형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와, 중국 진짜.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한반도도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저 거죠. 지도 공개됐을 때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서 가장 꼭지점으로 중국 쪽에 근접해 있는 곳이 남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하고 저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면 한국이 거의 등대처럼 지금 가장 척후에서 지금 위치하고 우리는 있다는 또 거거든요. 더군다나 중국 땅이랑 붙어 있고. 그렇죠.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요충이라고 하죠. 정의가 명확합니다. 피아가 차지했을 때 누구에게나 더 유리한 지역을 요충이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딱 요충이고요. 이것은 이제 아마 처음 공개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제니스 75라는 미 해공군 정보 보고서가 있어요. 한반도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사진을 처음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느냐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언제? 1945년입니다. 벌써 1945년에 핵폭탄 그 전에요. 네. 미국이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하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회의론이 하나 있었어요. 한반도에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일본으로 충분치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진을 그 문서에 제시하면서 봐라,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으면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 여기서 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반도를 전략적인 힌지, 경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이렇게 뒤집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민 씨, 우리가 그 얘기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뭐 시진핑은 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뭐 기획했다. 예. 이런 얘기 우리 나눴잖아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로 침공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논쟁 남김. 예. 그 걱정을 미국 국방부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정부 고위 관계자, 민간의 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싱크탱크로서의 이 전쟁 도상 계획을 작성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지난 이만갑에서 배웠던 이 가디언 타이거 시나리오라고 불러요. 가디언 타이거의 전쟁 시나리오는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시작됩니다. 대만 앞바다로 함대를 출격시킨 중국군, 대만 해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만군도 자국 방어에 나서는데요. 중국군이 대만 본토로 상륙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군을 필사적으로 요격합니다. 양측군의 팽팽한 전투로 인해 대만 본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중국의 공습에 대만 시민들은 이미 긴급 대피한 상황. 중국군과 대만군은 도심에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곧바로 미국은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 중국에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이에 중국 역시 보복을 감행합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중국의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오랜 우방국인 북한. 그렇게 전선이 확대되자 중국은 한 나라를 끌어들이죠. 오랜 우방국인 북한. 북한은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주한미군 시설을 타격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히 중국 대만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서해에서는 한미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상가상, 북한은 사상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국의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섬 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북한은 중국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합니다. 결국 북한에 보복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은 북한 정권 종식 작전에 돌입,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제거할 대규모 전투작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우리도 가는 거죠. 왜 우리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함께 가는 것이고, 시나리오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러나 이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관련된 우발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대만하고 중국의 얘기를 할 때 흔히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접근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가 그렇습니다.
호주는 어디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행동을.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호주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호주는 중국의 무력 사용도 지지하지 않는다.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느 쪽의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대국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어서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요새 이제 대한민국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5위다, 6위다, 7위다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강대국의 입구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지하지 않을지도 한번 지혜롭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갑자기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잘못됐죠. 그럼요. 근데 일본은 거듭 역대 수상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시기가 이럴 때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의 발언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竹島について毅然と対応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ぜひ高市総理から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대만도 모자라서 독도 문제까지 다카이치가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중국과 관련된 이 발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분석했듯이 전략적으로 의도된 발언으로서 국내 대내의 어떤 내부 점수를 포인트를 좀 땄다면 이 독도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 정계 내부에서도 굳이 한국을 우리 편으로 우호적으로 끌어들여도 모자란 판에 다케시마까지 건드는 게 맞느냐라는 일본 내의 논쟁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정부 중에 누가 일본 수상 목 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씩 웃으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는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이 나와도 우리가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요. 이렇게 되면 주변국들과 일본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럼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저 더러운 목을 치겠다! 라는 중국의 대응과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여유 있게 말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 중에 어떤 걸 더 높게 사겠습니까? 자명하죠. 지금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만약 일본이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 그쪽 입장 다케시마, 우리 독도. 우리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정광태 씨 노래 부를 거예요? 어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이 얘기만 하면 돼요. 1868년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해요. 신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 다음에 태정관이라는 게 생겨요. 태정관이 지금으로 치면 정부예요. 정부가 일본 열도의 지도를 다시 그려요. 신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마네현에도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보내요. 거의 시마네현에 갔던 지도를 그리던 사람들이 뭐라고 태정관에게 문의를 하냐면 상해에 있는 2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어디 소속이냐라고 태정관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태정관이 지령을 내려요. 이게 그 유명한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인데 동해상에 있는 2섬, 울릉도, 독도죠. 2섬은 우리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섬이다. 명심해라 라는 말까지 해요. 그렇게 해놓고 왜 자꾸 자기 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만든 문서예요. 태정관 자기네들 지령이라고. 역사인데 왜 자꾸 그렇게 날죠? 그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꽁꽁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 넣고 공개를 안 합니다. 꺼내야지. 양심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도 논쟁이 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얘기 해야겠다. 너희들이 1877년에 너희들 손으로 쓴 태정관 지령 자기네들이 설명해 보십시오. 게임 끝이에요. 외워놔야겠어요. 1877년. 1877년 태정관 지령. 태정관 지령. 아니 어찌됐건 이 중일 갈등 초반에 이렇게까지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확산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에 걸릴 거라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현명한 어떤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스탠스일까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는 중국,
외교 안보는 미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교 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경제하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익 우선을 하겠다라고 강조한 정권의 어떤 외교적인 방향은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중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쪽에 경사되는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서 독도 문제 왜 이렇게 일본이 그냥 주기적으로 자꾸 들고 나오느냐. 이거 국제법상에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인정하는 걸로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카이치가 아니래도 그 다음 나온 사람은 또 한 번 얘기하고 또 한 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공소시효를 보내지 않도록 계속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치열한 어떤 생존 경쟁이 시작된 그런 관계가 지금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기민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대응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같은 거 굉장히 세련됐고 대국적인 어떤 느낌도 나고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죠. 또 그것이 중국 거와 대비되면은 한국 외교가 얼마만큼 지금 좀 대단한가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에 경사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국이 지정학적 그 특성에 맞게 그냥 균형 외교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강대국들 짬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 관계를 좀 다각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외교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또 한중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산토끼, 집토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제일 큰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도 편중하지 않는 그런 균형 외교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전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군 한 명이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 내려와서 귀순했습니다. 그 주인공 강민국 씨 모셨습니다. 한국 라디오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김정은이 자기 사치를 필요한 러시아 오를로부터 순정 말이 기차로 들어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좀 충격이었어.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링겔이라는 걸 꽂아주는데 누리끼리 이렇게 이물질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탈출을 하게 됐고 전기 철조망을 수차례 넘어야 되고 지뢰밭도 통과해야 됩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철책입니다. 요거 넘으면 자유. 그때 빵! 넘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우와. Channel A